이 아이는 누구의 물건도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이다. 가거라 연화야. 네 값은 네가 증명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 우리 함께해요. 희만하는 장사급이요. 일손이 필요한 집은 데려가시오. 거강꾼의 목소리가 흉년으로 얼어붙은 장터를 갈랐어요. 장터 한편에 처자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는데 얼굴은 먼지투성이었지만 눈만은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죠. 20살쯤 되어 보이는 처자를 사람들은 훑어보면서도 고개를 저었어요. 흉년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눈은 날카로워지고 마음은 마른 장작처럼 부서지는 법이니까요. 요즘 같은 때 저런 식구 하나 더 들이면 집안이 무너지고 말지. 힘은 쓸만해 보여도 밥값도 못할 게 뻔한데 누가 사겠어. 거강꾼은 점점 조급해져서 값을 낮춰 불렀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10냥이 5냥이 되었고 5냥마저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죠. 거강꾼의 얼굴이 일그러지던 바로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20냥, 내가 데려가겠네. 모두가 일제히 돌아봤어요. 이 마을에서 제법 이름 있는 진사, 오상익이었죠. 거강꾼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5냥도 안 나가던 처자를 20냥에 사겠다는 양반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오상익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처자에게 다가갔어요. 이름이 뭔가? 연하라 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고 오상익은 그 순간 연하의 손을 봤어요. 손등은 거칠고 베이고 데인 흔적이 가득했지만 손가락의 움직임만큼은 섬세했는데 그건 오랜 시간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다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손이었죠. 좋은 음식을 만드는 손이 어떤 모양인지 오상익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장터 한복판에서 이 처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직감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상익이 거강꾼에게 은자를 건네자 거강꾼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돈을 세었고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오상익의 뒤를 따랐어요. 장터 사람들은 한참을 쳐다보며 온갖 추측을 늘어놓았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를 몰랐죠. 오상익 자신도 정확히는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연하는 한 걸음 뒤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따라왔어요. 오상익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물었죠. 무서운가? 아닙니다. 집안 식구들이 달갑지 않게 볼 게다. 견딜 수 있겠나? 연하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빛에는 오랜 인내가 배어 있었어요. 견디는 건 익숙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오상익은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했죠. 집안의 며느리가 부엌을 지키고 있으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걸 제일 싫어할 거라고. 그래서 연하는 부엌 간처는 얼씬도 못하게 될 거라고.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부엌만 갈 수 있다면.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했던 유일한 공간이었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으니까요. 국 끓일 때는 말이야, 연하야. 물이 끓기 전에 넣어야 하는 게 있고 끓고 나서 넣어야 하는 게 있단다. 오상익네 집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연하는 담장에 금이가 있고 대문 기둥이 기울어진 모습을 봤어요. 사랑채와 안채와 행랑채를 갖춘 제법 큰 집이었지만 뭔가 쇠락한 기운이 감돌았죠. 대문이 열리자 안주인 정분이가 마당에 서 있었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쌀독이 비는 판에 사람을 더 들이시다니. 쌀독이 비어도 사람은 필요하오. 연하는 그 자리에서 큰 절을 올렸지만
안주인의 표정은 더 굳어졌고 며느리 유매령이 나타났을 때는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특히 며느리는 연화의 손을 봤을 때 뭔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 손에서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읽어낸 것 같았죠. 부엌 근처는 얼씬도 못하게 하세요. 사고 낼 상이에요. 그날 밤 행랑방에 누운 연화는 어둠 속에서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어요. 연화야, 음식은 혀보다 먼저 마음이 들어간단다. 만드는 사람 마음이 들어가고 먹는 사람 마음이 느껴지지.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부엌에 서야 한다고. 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연화는 늘 견뎌왔으니까 이번에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 나르고 빨랫감을 받아 냇가로 가는 일을 연화는 말없이 해냈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연화의 밥상은 차려지지 않았고 한참 후에야 하녀가 식은 밥과 된장만 덜어다 줬는데 연화는 투덜대지 않고 그저 먹을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며칠이 그렇게 흘렀고 연화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맡았지만 칭찬은 없었고 소리만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어? 물이 모자라잖아. 제대로 좀 해. 연화는 대꾸하지 않고 고개만 숙인 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 날 저녁 연화가 장작을 패고 있을 때 부엌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났는데 불이 너무 세서 탈 것 같았지만 부엌은 며느리의 영역이었고 연화가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날 밤 안채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게 무슨 맛이냐? 생선이 타다 못해 쓴맛이 나지 않느냐? 정분이의 목소리가 마당까지 울렸고 며느리는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연화는 행랑방 문틈으로 안채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생선 간장에 재웠으면 타지 않았을 텐데. 머릿속으로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법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생선은 말이야, 연화야. 센 불에 빨리 익히면 겉만 타고 속은 날 것이 된단다. 약한 불에 천천히, 그리고 간장 양념이 겉을 지켜주지. 연화는 주먹을 쥐었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고 아침 일찍 마당을 쓸다가 부엌 쪽을 힐끔 봤을 때 부엌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칼질 소리와 물 붓는 소리를 듣던 연화의 귀가 쫑긋해졌는데 물이 너무 적어서 죽이 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아침상이 들어간 후 또 안채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 죽이 왜 이렇게 되직하냐? 물을 더 넣어라 했거늘. 정분이의 화난 목소리와 며느리의 낮은 사과가 이어졌고 연화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말이었죠. 점심때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다른 하녀가 와서 말했어요. 너 부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마님께서 단단히 일러두래. 내가 부엌에 가까이라도 가면 내쫓으신다고.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자기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손을 봤다는 것을. 연화의 손은 거칠었지만 부엌 일을 해온 손이었고 칼을 쥔 손가락과 불을 다룬 손바닥과 양념을 만진 손톱이 며느리에게는 위협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날 밤 행랑방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연화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밖에서 차가운 겨울바람 소리가 들렸지만 연화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기다리는 것도 견디는 것도 연화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보름이 지나고 연화는 집안 일과에 완전히 익숙해졌지만 부엌만은 여전히 금지된 영역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안채에서 소란이 일었는데
정분이의 목소리가 마당까지 울렸죠. 이게 무슨 국이냐? 생선국을 이따위로 끓였단 말이냐? 연하는 장작을 패다 말고 귀를 기울였는데 쓴맛이 입안 가득하고 비린내가 코를 찌르는구나 하는 소리에 문틈으로 살짝 다가가 봤어요. 며느리 유매령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고 안주인은 상 앞에 앉아 인상을 쓰고 있었으며 오상익은 조용히 국 한 숟갈을 떠서 맛본 후 얼굴이 굳어진 채 말했어요. 내장을 제대로 빼지 않았구나. 그리고 끓인 시간도 너무 짧아. 비린내가 가시지 않았네. 정분이가 소리쳤어요. 당장 이 국을 치워라. 그리고 새로 끓여오너라. 하지만 며느리는 지금 재료가 없다고 했고 그럼 저녁은 없는 게냐? 하는 고함이 이어졌죠. 연하는 문틈에서 물러났지만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생선국은 말이야, 연하야. 내장을 깨끗이 빼고 생강을 넣어야 비린내가 잡힌단다. 그리고 약한 불에 천천히 거품을 걷어내면서 끓여야지. 연하는 주먹을 쥐었어요. 내가 고칠 수 있다고 하지만 부엌은 금지된 곳이었고 들어가면 쫓겨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망설였죠. 밤이 깊어지고 모두 잠든 시각에 연하는 결심했어요. 한 번만 도와주자고. 조용히 행랑방을 나와 부엌으로 가서 문을 살짝 열었을 때 망한 생선국이 그대로 솥에 있었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니 역시 내장 냄새가 났고 생강이 없었죠. 조심스럽게 솥 앞에 앉아 불을 살폈는데 거의 꺼져 있어서 장작을 조금 더 넣어 약한 불을 살렸어요. 선반을 뒤져 말린 생강과 무한 토막을 찾아낸 연하는 물을 얇게 썰고 생강을 곱게 다졌는데 칼질이 능숙했고 솥에 넣어서 거품을 조심스럽게 걷어낸 후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맛봤어요. 아직 부족해서 간장을 조금 더 넣고 다시 맛보니 이제 됐다 싶었죠. 불을 줄여서 천천히 끓게 두고 한참을 지켜보니 국물이 맑아지기 시작했고 비린내 대신 구수한 향이 났어요. 연하가 일어서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감히 내 부엌에 손을 대? 돌아보니 며느리 유매령이 서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고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이것이 무슨 짓이냐? 유매령의 목소리가 부엌을 울렸고 연하는 납작 엎드리며 죄송하다고 했지만 감히 내 부엌에 하며 빗자루를 집어든 며느리가 휘두르려는 순간 무슨 소란이냐 하는 안주인의 목소리와 함께 정분이와 오상익이 나타났어요. 어머님, 저 사람이 제 부엌에 몰래 들어와서 유매령이 말하자 정분이의 얼굴이 굳어졌고 연하는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빌었지만 유매령이 빗자루를 들어 올렸을 때 오상익의 낮은 목소리가 모두를 멈추게 했어요. 잠깐. 오상익이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다가가 솥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국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은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오상익은 다시 한 숟갈 더 떠서 천천히 맛본 후 말했죠. 비린내가 없구나. 쓴맛도 사라졌고 국물이 맑고 깊어. 유매령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고 정분이가 국을 떠서 맛보고는 눈이 커지며 물었어요. 이게 저녁에 먹던 그 국이 맞느냐? 완전히 다른 맛이라는 안주인의 말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고 정분이가 연하에게 내가 고친 거냐고 물었을 때 연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대답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물었느냐? 내가 고쳤느냐고. 정분이의 재차 물음에 연하가 예라고 답하자 유매령이 소리쳤지만 정분이는 차갑게 말했어요. 조용히 하거라. 내가 망쳐놓은 국을 저 사람이 살렸구나.
오상익이 연화에게 무엇을 넣었느냐고 물었고 연화는 작은 목소리로 무와 생강을 넣었다고 거품을 걷어내고 약한 불로 다시 끓였다고 대답했어요. 오상익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이런 맛이 났구나 하자 정분이는 며느리를 꾸짖었지만 오상익이 말을 끊으며 밤이 깊었다. 다들 물러가라 하고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부엌에 오상익과 연화만 남았을 때 오상익이 고개를 들라고 했고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따뜻한 눈빛으로 누구에게 배웠느냐고 물었어요.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양반댁 부엌에서 일하셨습니다. 연화의 대답에 오상익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서 손을 보고 알았구나. 내 손이 부엌 일을 한 손이라는 것을 장터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네. 연화의 눈이 커졌고 그래서 스문양을 주셨냐고 물었을 때 오상익이 미소 지으며 그렇다고 했지만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며느리의 자존심이 상했어. 지금 내가 부엌에 서면 집안이 뒤집힐 게다. 연화는 이해했고 오상익이 말했어요.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기회가 올 게다. 내 솜씨를 드러낼 날이 올 게야. 그 말에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줬기 때문이었어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큰 절을 올린 연화가 행랑방으로 돌아간 후 오상익은 한참을 부엌에 서서 솥 안의 국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이 집을 살릴지도 모르겠구나. 다음 날 새벽 연화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 오상익이 나타나 작은 쌈지를 내밀었는데 연화가 열어보니 안에 말린 표고버섯과 마른 새우가 들어있어서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재료들이지. 내가 쓸 날이 올 게다. 오상익의 말에 연화가 어찌 받을 수 있냐고 하자 그가 말했죠. 손이 거칠어도 마음이 거친 건 아니더구나. 어젯밤 국을 고칠 때 내 마음을 봤네.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었어.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고 오상익이 말을 이었어요. 다만 아직은 내 공을 드러내지 마라. 사람 마음은 쉽게 시들어. 특히 자존심이 상한 사람의 마음은 더욱 그렇지. 연화는 며느리를 떠올렸고 오상익이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어요. 지금 내가 나서면 집안이 편치 않을 거라고, 그러니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이 재료들로 밤에 몰래 연습하라고 했죠. 쌈지를 꼭 쥔 연화에게 오상익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내가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 마음을 얻어라. 그때가 되면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게다. 연화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명심하겠다고 대답했고 오상익이 떠난 후 쌈지를 품에 안았을 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믿어준다는 느낌과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부터 연화의 생활이 바뀌었는데 낮에는 여전히 마당 일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모두가 잠든 시각에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오상익이 준 재료들로 연습을 했는데 표고버섯을 불려 육수를 내는 법과 마른 새우로 깊은 맛을 만드는 법과 소리내지 않고 칼질하는 법과 연기 나지 않게 불 조절하는 법을 모두 조용히 흔적 남기지 않고 익혔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표고버섯 육수를 내고 있을 때 뒤에서 기척이 나서 깜짝 놀라 돌아보니 오상익이었고 조용히 하라며 다가온 그가 냄비를 보고 육수를 떠서 맛본 후 말했어요. 맛이 깊구나. 표고의 향이 잘 우러났어. 하지만 조금 더 오래 끓이면 더 좋을 게다. 연화가 알겠다고 하자 오상익이 열심히 한다고 했고 연화는 진사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당연하다고 했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오는 법이지. 오상익이 문 쪽을 보며 며느리가 요즘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고 연화의 손을 보며 손을 다치지 않게 조심하거라. 내 손은 보배니까 하고 말한 후 떠났어요. 연화는 다시 육수를 지켜보며 불을 조금 줄이고 더 오래 끓였는데 향이 더 깊어졌고 미소 지으며 생각했죠. 언젠가 이 맛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거야. 그렇게 보름이 더 지나는 동안 연화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연습하며 실력이 날로 늘었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며느리도 안주인도 연화가 매일 밤 부엌에서 기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안채에 한양에서 편지가 왔는데 오상익이 편지를 읽고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어요. 한양에서 손님이 온다고 하는구나. 정분이가 누가 오냐고 물었지만 오상익은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고만 했는데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손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방문이 집안의 운명을 좌우할 거라는 것을. 연화도 안채 소란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드디어 기회가 오는 건가 하는 예감이 들었어요. 손님이 온다는 소식에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정분이는 며느리를 붙들고 애원하듯 말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제발 우리 집안을 살려다오. 유매령의 얼굴은 창백했는데 한양에서 오는 손님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 집안의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렸다는 건 알았으니까요. 그날부터 며느리는 매일같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지만 뭔가 허전했고 맛이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아침에 며느리가 간이 맞지 않는다며 고민하던 나물이 상에 오르면 딱 맞는 간이 되어 있었고 저녁에 비린내가 걱정이던 생선찌개가 식탁에 놓일 때는 구수한 향이 가득했어요. 정분이는 기뻐하며 말했죠. 오늘은 간이 딱이구나. 내 솜씨가 점점 늘는구나. 유매령은 당황했지만 웃으며 어머님 입맛에 맞았다니 다행이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자기가 만든 음식이 아닌데 누가 손을 댄 건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는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칭찬이 쌓일수록 며느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자랐어요. 누군가 자기 부엌을 만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 누군가가 연화라는 것도 짐작했죠. 밤마다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고 아침이면 속과 칼이 미세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유매령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난 솜씨를 가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드러날 거라는 것을 알았기에 두려웠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는 일부러 밍밍한 국을 끓여놓고 문틈으로 지켜봤어요. 한밤중이 되자 예상대로 연화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고 솥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는데 마치 불의 세기와 물의 숨결과 간장의 그림자 같은 맛을 읽듯이 섬세하게 움직였어요. 저 사람이 저런 손을? 유매령은 속으로 중얼거렸고 연화가 국에 무언가를 더하고 거품을 걷어내고 불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며 질투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죠. 그날부터 며느리는 연화에게 일부러 더 고된 일을 시키며 지치게 만들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을 시켜서 밤에 부엌에 갈 기력조차 없게 만들려 했어요. 하지만 연화는 견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밤이 되면 부엌으로 갔고 며느리가 일부러 망쳐놓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려냈죠. 국물이 탁하면 맑게 했고 간이 세면 부드럽게 했고 비린내가 나면 구수함으로 바꿨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게 일했고 칭찬은 모두 며느리가 받았지만 연화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상익이 말했던 것처럼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보름이 지나고 며느리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어요. 손님이 오는 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기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렇다고 연하에게 의지하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유매령은 덫을 놓기로 결심했어요. 연하가 부엌에 손 떼는 걸 확실한 증거와 함께 잡아내서 쫓아내버리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러면 자기가 음식을 망쳐도 할 말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밤 며느리는 일부러 국을 형편없이 끓여놓고는 안채 구석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한참이 지나자 예상대로 연하가 부엌으로 들어왔고 솥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고는 고개를 저으며 재료를 찾기 시작했죠. 연하가 생강을 다지고 물을 썰어서 솥에 넣고 조심스럽게 저을 때 유매령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증거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연하가 완전히 음식을 고칠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연하는 정성스럽게 국을 살렸어요. 거품을 걷어내고 불을 조절하고 간을 맞추는 동안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는데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음식은 혀보다 먼저 마음이 들어간단다. 연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연하는 사랑을 담아 국을 끓였어요. 이 집 사람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도. 국이 완성될 즈음 유매령이 불쑥 나타났어요. 역시 내가 내 부엌을 망치고 있었구나. 연하는 놀라 돌아봤지만 도망치지 않았고 며느리는 승리한 듯 웃으며 말했죠. 이제 증거를 잡았어.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너를 당장 내쫓을 거야. 하지만 연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마님께서 힘드실까봐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유매령의 얼굴이 일그러졌는데 그 순순한 대답이 오히려 자기 마음을 더 찌르는 것 같았거든요. 도와줬다고? 감히 내가 나를 도와?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고 연하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음식이 망가지는 걸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 말에 유매령은 할 말을 잃었는데 연하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음식을 위해서 그랬다는 게 더 분했거든요. 내일 아침 어머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겠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며느리가 돌아서려는데 연하가 작게 말했어요. 손님이 오시는 날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유매령이 돌아봤어요. 뭐라고? 연하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마님께서 그 상을 치르시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며느리는 연하를 빤히 쳐다봤는데 그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유매령이 차갑게 말했죠. 알았어. 하지만 그날이 지나면 너는 끝이야. 연하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했고 며느리는 돌아서며 생각했어요. 어차피 그날 이후엔 내가 필요 없어. 칭찬을 받든 꾸중을 듣든 모두 내 몫이 될 테니까. 손님이 오기 이틀 전 정분이는 며느리를 불러 앉혔어요. 이번 손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유매령이 긴장한 얼굴로 물었죠. 누구신데요? 정분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암행어사라는 소문이 있어. 이름은 한설인. 이 고을을 지나가시다가 우리 집에 들르신다는구나.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는데 암행어사라면 음식 하나하나를 평가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허술하면 집안이 망신당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님, 저는 제 실력으로는. 유매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데 정분이가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해내야 한다. 이번이 우리 집안을 살릴 마지막 기회야. 제발 부탁이다. 안주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연하를 쓰되 끝까지 연하를 드러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 연하를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잔칫날이 밝았어요. 새벽부터 집안은 분주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지휘했지만 실제로 모든 상을 준비한 건 연하였어요. 연하는 밤새 준비한 육수를 내고 생선을 손질하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쳤는데 며느리는 그저 옆에 서서 지시만 했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며 마치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연하의 손이 모든 음식에 닿아 있었어요. 상이 거의 완성될 무렵 향이 마당을 가득 채웠는데 오상익이 부엌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그 향을 맡고 알았죠. 연하가 만든 음식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인 채 지나갔어요. 때가 됐다고, 이제 연하가 세상에 드러날 때가 왔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오시가 되자 손님이 도착한다는 정갈이 왔고 유매령은 연하를 불렀어요. 너는 이제 광으로 가거라. 연하가 놀라 쳐다보자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죠. 모든 준비는 끝났어. 이제 내가 필요 없어. 내가 부를 때까지 나오지 마.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거역할 수 없었고 며느리는 하인들을 시켜 연하를 창고로 보내고 문을 잠갔어요. 어둠 속에 갇힌 연하는 벽에 기대 앉았는데 자기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아간다는 게 억울하지는 않았지만 씁쓸했어요.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고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손님이 도착한 거예요. 연하는 광의 틈새로 밖을 봤는데 평범한 선비 차림을 한 사람이 내렸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날카로워서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가 바로 암행어사 한설인이었죠. 한설인은 오상익의 안내를 받아 사랑채로 들어갔고 정분이와 유매령이 정성껏 차린 상이 들어왔어요. 상 위에는 연하가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는데 생선전과 나물과 국과 밥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한설이는 상을 천천히 둘러보며 하나하나 살폈는데 음식의 색깔과 배치와 향을 음미하는 모습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 상을 누가 준비했소? 한설인의 질문에 유매령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어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사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고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눈을 뜨고는 며느리를 봤어요. 정말 당신이 만들었소? 유매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제가 직접. 한설인이 며느리의 손을 봤어요. 손이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했죠.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칼질한 흔적도, 불을 다룬 흔적도, 양념을 만진 흔적도 없었죠. 한설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거짓말이구나. 유매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정분이가 급히 나섰어요. 무슨 말씀을? 저희 며느리가 직접. 부인. 한설인이 정분이를 막으며 말했어요.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소. 손을 보면 알 수 있지. 오상익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연하가 드러날 때가 왔다고. 한설인이 차갑게 선언했죠. 해가 지기 전에 진짜 주인을 데려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은 거짓으로 손님을 속인 죄로 벌을 받을 것이오. 정분이는 넋이 나간 듯 서 있었고 유매령은 얼굴이 흑빛이 되었어요. 오상익이 일어났어요.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오상익은 광으로 향했고 문을 열자 어둠 속에 앉아있던 연하가 빛에 눈을 찡그렸어요. 연하야, 이제 내가 나설 때가 왔다. 연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고 오상익의 뒤를 따라 사랑채로 향했죠. 광에서 나오는 연하를 보며 유매령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정분이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어요. 사랑채에 들어선 연하는 한설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벌은 저만 주십시오. 이 집 식구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한설이는 연하를 내려다봤는데 고개를 조아린 그 모습에서 진실을 보았어요. 고개를 들어라. 연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한설인이 물었죠. 이 상을 내가 차렸느냐? 예. 왜 내가 만들고도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고 속였느냐? 연하는 대답하지 못했고 한설인이 연하의 손을 봤어요. 손에는 모든 것이 새겨져 있었어요. 칼질로 생긴 작은 상처들, 불을 달어 거칠어진 손바닥, 양념이 배어든 손톱. 이것이 진짜 요리사의 손이었죠. 한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겠다. 한설이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흰쌀밥 한 그릇. 반찬도 국도 필요 없다. 밥으로만 보겠다. 유매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는데 밥이야말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한설인이 이어서 말했죠. 두 사람이 각각 지어라. 그리고 내가 판단하겠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향했고 연하도 따라갔어요. 두 개의 솥이 나란히 놓였고 유매령은 서둘러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연하는 천천히 쌀을 만지작거리며 쌀알 하나하나를 확인했죠. 며느리는 센 불로 빨리 끓이려 했고 연하는 약한 불로 천천히 뜸을 들였어요. 며느리의 밥은 금방 지어졌지만 연하의 밥은 시간이 걸렸고 며느리는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연하는 평온한 얼굴로 불을 지켜봤어요. 밥이 다 되었을 때 두 그릇이 상에 올랐어요. 겉으로 보기엔 비슷했지만 한설이는 알았죠. 하나는 급하게 지어진 밥이고 하나는 정성껏 지어진 밥이라는 것을. 먼저 며느리의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는데 밥알이 설익었고 물기가 많았어요. 다음으로 연하의 밥을 떠서 입에 넣자 밥알이 윤기가 흐르면서도 찰지고 단맛이 은은하게 퍼졌죠. 한설이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는데 그 밥 한 숟갈에서 정성과 시간과 사랑이 느껴졌어요. 한설인이 눈을 뜨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밥은 거짓을 못한다. 이 밥을 지은 사람은 연하를 가리켰죠. 유매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정분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설인이 며느리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공을 훔쳤소. 그리고 진짜 요리사를 가뒀소. 유매령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한설인이 연하를 보며 말했죠. 이 사람은 누구의 물건도 아니오. 사람을 살리는 손이오. 오상익이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연하의 문서였죠. 그것을 찢으며 말했어요. 가거라, 연하야. 내 값은 내가 증명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한설인이 연하에게 말했죠.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겠느냐? 궁에서 내 솜씨를 필요로 할 것이다. 연하는 오상익을 받고 오상익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연하는 한양으로 가서 궁의 주방에서 일하게 되었고 살리는 밥상을 올리는 사람으로 이름을 떨쳤어요. 계절이 몇 번 바뀐 후 연하는 다시 오상익의 집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하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왔죠. 그날 연하가 차린 상에는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밥 한 그릇과 된장국 한 뚝배기와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 몇 가지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박한 상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고 오상익은 그 밥을 한 숟갈 뜨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연하야. 내가 증명해줘서. 아니요, 진사님. 진사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상에는 며느리도 함께 앉았는데 유매령은 연하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연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나눴죠.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었고 그날의 밥상은
용서와 화해의 맛이 났어요.